민주당 정부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은 결국은 한마디로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이제 규결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제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서울을 31만 표를 지면서 정권을 뺏긴. 그러니까 서울만 50대 50의 비등만 했어도 이재명 대표가 지지 않았던 게 지난 대선이었기 때문에 서울의 1가구 1주택을 자기 우군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정권 유지냐 교체냐 정말 어려운 이슈에 저희가 처해 있습니다. 부동산은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삼토시 작가님 모시고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탄핵 국면인데요. 부동산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이후 동남권 중심으로 급등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탄핵 국면에 대해 약간 익숙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 매수 심리에 오히려 찬물을 별로 안 끼얹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한 3주 정도만 얼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율이 불안정해지면서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자재, 건설 자재비가 급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공사비 급등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착공 물량이 신축 착공이 늘어나기 힘든 구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수급 이슈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요, 진보 정권의 복귀 전망이 아주 지배적인데요. 지난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이제 그 정리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어땠는지 저희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정부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은 결국은 한마디로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이제 규결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건 다주택자에 대한 그 보유세,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사실 이게 부작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진보 정권 때 이러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좀 감소하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부작용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냐면 사실은 다주택자는 순기능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결국은 그 순기능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네, 전월세 공급하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소득세를 내지 못하는 계층이 약 40%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집값이 떨어져도 집을 매수하기 힘든 위치에 환경에 있는 분들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임대주택이 공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분들이 주거지가 필요한데 공공임대는 이제 재원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을 메꿔줄 민간 임대가 필요하고 이러한 것이 다주택자가 제공할 수 있는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다주택자들이 이제 규제를 강화로 인해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측면 때문에 임대 물량 감소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이 더 올라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주택자가 감소하고 1주택자가 증가할 때 집값이 더 오르는 이력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좀 띄워놓고 싶은데 정권별 상승률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서울과 광역시 상승률을 이제 KB 기준 상승률을 제가 그래프로 표로 만든 것인데 보시면 진보 정권 민주당 정부 때 서울과 광역시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오히려 보수 정권 때 서울과 광역시 차이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다주택자의 규제 강화가 뭐라 그럴까 임대주택의 감소로 따른 전월세 상승 그리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강화시킴으로써 서울과 타 지역 또는 상급지와 중급지 하급지의 차이를 더 벌리는 그런 부작용을 좀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보 정권이 만약에 교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기조가 또 되풀이될 거로 보시는지 아니면 새로운 기조로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맞아요. 제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말을 보면은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고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의 조세 저항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손대지 말아야 된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난 대선 때를 돌이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약 25만 표 차이로 졌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31만 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패배가 이재명 후보에게 대표에게 굉장히 뼈아팠던 거거든요. 그 전 대선 때 민주당이 그 전 대선에서는 서울에서 140만 표 차이로 압승을 했는데 그 다음 선거에서 서울을 31만 표를 지면서 정권을 뺏긴 그러니까 서울만 50대 50의 비등만 했어도 이재명 대표가 지지 않았던 게 지난 대선이었기 때문에 서울을
잡아야 되나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서울의 1가구 1주택을 자기 우군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1가구 1주택자는 세제 측면에서는 최대한 건드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부분을 본인이 한 언급을 이제 계속 만일 정권을 잡았을 때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이전에 좀 민주당 정부와는 좀 약간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 부분은 이제 어디까지나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발언이 실제 정책과 이어질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굵직굵직한 정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서울시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고 공급도 대책이 많이 나왔었고요. 이 사업들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 수도권 중심으로 제가 보면은 사실은 이제 수도권 주변이면 3기 신도시나 각종 교통망 개선이 대표적인데, 맞습니다. 사실 이런 정책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서울에 쏠리는 그 부동산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목적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목적은 사실은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그 목적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 3기 신도시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거지만 윤석열 정부 때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글로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추진 환경은 안 좋아졌지만 계속 추진하려고 했었고, 위치도 엄청 좋아요. 네네, 그렇죠. 1기, 2기 신도시보다 사실은 서울에 더 가깝거든요, 위치를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정권이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계속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도시님, 마지막으로 정권 유지와 교체에 어떤 결말을 맞든 저희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대선 치르기 전까지는. 부동산 정책은 이 흐름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작가님만의 소신이 있으신지. 저는 이제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간에 어느 부동산에 특히 또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은 너무 높아지고 지방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 추세가 지금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돌려질 상황도 보여지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과 지방에 계신 분들이 그 자산 격차도 많이 벌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부작용이 심화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2008년에 서울과 지방 부동산의 격차가 정점에 치달았었거든요. 2008년에. 그러다가 2009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약간 그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부양책을 실시를 했죠. 양도세나 그런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특히 좀 많이 세제 측면에서 많이 부양책을 실시하면서 서울과 지방 격차가 많이 축소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 전국 아파트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가격 배열이 있는데, 그게 2008년에 8.1배까지 올랐다가 2014년에 4.5배까지 빠졌거든요. 많이 축소가 된 거죠. 근데 그 4.5배까지 빠진 게 그 다음에 2018년 6.2배, 2020년 8.5배, 2022년 10.5배, 2024년 11배까지 계속 하위 20% 대비 상위 20%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엄청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자꾸 벌어지면 지방에서는 그 경기 하락이 그 건설 경기 악화에 더 이어지면서 결국 내수가 지방에 갈수록 더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서울과 지방의 그 격차를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부양책을 좀 선별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그렇게 해도 2008년부터 13년까지 서울과 지방에 축소된 만큼의 축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GRDP라는 개념이 있는데, 국가는 GDP고 지역은 GRDP거든요. 지역 내 총생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화에 대한 가치 합인데, GRDP 증가율이, 성장률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의 쏠림 현상도 지금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서울을 규제하고 지방을 부양책을 실시해도 과거처럼 축소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축소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더더욱 지방에 대한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양극화 해소가 좀 어느 당이 잡든 정권을 잡든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2025년 저희가 지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저희 집당지성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집당지성과 함께 8개월 정도 프로그램을 이끌었었는데요. 아쉽게도 이 MC는 오늘까지만 인사를 드릴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집당지성의 패널로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 집당지성의 새로운 코너와 새로운 구성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항상 부동산 소식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